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농업의 변화와 농촌 문제 해서 농업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변화와 관련해서 농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농촌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청장년층이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촌향도 현상이죠. 촌락을 이동해가지고 도시로 향한다. 그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남아있고 인구 고령화 그리고 휴경지, 쉴휴예요. 농경 생활할 때 경.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사를 짓지 않고 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지 이용률은 농사를 짓는 땅의 이용률, 당연히 감소하게 됐겠죠. 경지 면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경지 면적, 말 그대로 농사 짓는 땅의 면적은 감소했겠죠. 그 땅들이 농경지가 공장, 주택, 도로 등으로 전환되고요. 그런데 주의할 거는 농가당 경지 면적은 어떻게 됐냐, 이게 좀 중요해요. 한번 예시로 볼게요. 옛날에는 이 땅에 4개의 농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농가가 요만큼씩 경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죠. 이 면적 안에 이제는 이 4개의 농가가 있는 게 아니고 2개의 농가만 있게 돼요. 그러면은 한 농가당 경지 면적은 이제 이만큼. 어때요? 늘어났죠. 과거에는 요만큼이요. 4분의 1 정도였는데 이제 2분의 1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을 묻게 되면은 증가한다라고 해야 돼요. 즉 경지 면적보다 농업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도 이제는 기계화가 진행되고 뭐 조합, 농업회사 등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농업 방식도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뭐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팔아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팔기 위한 농업을 이제 상업적 농업이라고 해요. 그런 농업이 발달하고 일반 땅 그냥 아무것도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거 없는 땅을 노지라고 해요. 노출된 땅. 노지가 아니고 비닐하우스, 온실 이런 거 같은 시설로 재배하는 것들이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시설 재배를 하면 뭐 추운 겨울에도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일반 시설 재배를 가지고 노지에서 재배하면은 뭐 태풍 이 불었다던가 했을 때는 엄청 큰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주요 작물의 생산과 소비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쌀, 보리, 원예, 축산업이 있는데요. 주요 작물로서 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은 중남부 지방의 평야 지역에서 주로 재배합니다. 그래서 호남권, 특히 호남권에 호남평야가 있어가지고 호남권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전보다 쌀을 좀 덜 먹잖아요. 그리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다 보니까 중국 등에서 더 값싼 쌀이 들어오다 보니까 먹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더 값싼 그 중국산 수입쌀이 들어오니까 이 경쟁력을 잃는 거죠. 그래서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다. 1인당 소비량도 줄고 보리는 보리할 때 우리가 맥류 보리맥을 써가지고 맥류로 표시될 때도 있어요. 이 맥류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음료 중에 맥콜 있잖아요. 그게 보리맥을 써요. 그리고 맥주도 보리맥. 그래서 맥류가 나오면 보리로 인식하고 풀어도 됩니다. 그 보리는 벼의 그루가리 작물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루가리라는 것은 1년에 그 한 경지에서 한 농경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에서 1년에 2번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것을 그루가리라고 해요. 왜 그게 가능하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여름까지는 벼농사 지어요. 근데 따뜻하면 가을부터 해가지고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죠. 벼는 이미 수확을 했어. 그 다음에 따뜻한 곳에서는 이제 벼가 아닌 보리를 또 심어가지고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재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벼의 그루과리 작물로 벼를 이제 수확하고 그 다음 작물로서 보리를 심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당연히 따뜻해야 되겠죠. 이 가을부터 다시 보리를 심어가지고 뭐 이렇게 겨울을 지나서 이제 또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성도 감소하고 외국산도 역시 농산물 수입 확대로 재배 면적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에 이제 원예 작물, 우리가 말하는 채소, 과일 같은 것을 원예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갈수록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과일도 많이 먹잖아요. 다양하게도 먹고 그래서 식생활 구조 변화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니까 생산도 당연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교 농촌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처에 있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근처가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채소 과일을 사줄 사람들이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설 재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재배를 합니다. 더 같은 면적이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게 재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 근처다 보니까 그래도 완전 시골보다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싼 땅값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만큼 많이 수확을 해야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설 재배까지 일반 땅이 아니고 시설을 해가지고 재배를 해서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에 도시에서 먼 지역, 원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여전히 농사를 짓죠. 근데 예전에는 뭐 쌀농사를 주로 지었었다면은 지금은 이 수요들이 채소과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교 도시에서 멀다고 하더라도 교통이 원체 발달되어 있으니까 예전보다 이 원예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는 편입니다. 다음 축산업 같은 경우도 보도록 할게요. 축산업과 관련해서 낙농업, 목축업이 있는데 이 낙농업은 우유, 그 다음에 뭐 치즈 이런 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우유, 젖소 이런 걸 키우는 농업이 낙농업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일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요가 또 이제 우유를 먹는 사람이 많은 곳에 당연히 낙농업도 있겠죠. 가까워야 또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경기도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목축업은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제주도 대관령 등지에서 대규모 유구단지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 대관령도 이 산이 있고 이런 곳에서 목축업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종종 나오는 게 이 쌀은 우리가 논농사냐 밭농사냐라고 했을 때 논농사 밭농사 이 논농사의 대표적인 게 쌀이라고 보면 되고요. 밭농사의 대표적인 거 할 때 이 원예작물, 채소, 과일 같은 거 할 때 밭농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논농사, 밭농사 할 때 그렇게 인식하면 되고요. 그래서 논농사를 지을 때는 주로 물을 가둬놓고 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벼농사 짓는 데 가보면 특정 시기에 특히나 이렇게 벼들이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농사가 있는 곳은 쌀이고 밭농사가 대표적으로 제주도가 많이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밭농사는 기본적으로 물이 잘 빠져야 돼요. 제주도는 현무암으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멍이 뽕뽕 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밭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과일, 대표적으로 제주도 하면 귤 농사라든지 채소 하면은 예를 들자면 제주의 당근도 유명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채소 산이 있는 곳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서 보면은 나오지만 특히 채소 비중이 높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랭지 배추도 채소고 그 다음에 강원도 감자도 뿌리 채소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밭농사에서 이루어진다.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근교농촌과 원교농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근교농촌은
겸업 농가 비중이 높다. 겸업은 겸해서 한다는 거야. 즉 투잡을 뛴다는 건데, 즉 농사도 짓고 다른 일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비중, 농가의 비중이라고 보면 돼요. 근교농촌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높고요. 원교농촌은 완전 농사만 짓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겸업농가 비중이 낮고, 노지는 아까 노출된 땅이라고 했어요. 시설 재배가 아닌 노출된 땅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멀리서 하는 그 완전 시골 쪽이 더 높겠죠. 그리고 토지 이용 아까 집약적 재배한다고 했죠. 근교농촌은 땅값이 더 비싸니까 집약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집약적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같은 집이 있으면 1층짜리 집보다 아파트를 지으면 더 많은 그 세대들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가 있겠지. 그것처럼 토지 이용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땅이어도 더 많은 작물이 수확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 하나가 시설 재배인 거고, 농가당 경지 면적도 한 농가당 경지 면적이 아까 원교농촌 이 완전 시골일수록 더 넓다고 했었죠. 더 많이 빠져나가니까 땅값은 역시 근교농촌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요 농축산물의 1인당 소비량을 보면 지금 최근 이제 소농특강 자료인데요. 2022년에 여기까지 지금 발표된 거 자료가 나와 있는데 1위가 쌀이 아니고요. 주요 농축산물 1인당 소비량 변화는 우리가 배운 것에서는 채소가 1위입니다. 그 쌀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은 많이 먹으니까 올라오고 있고, 역시 육류, 고기 많이 먹죠. 고기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 보고 도별 작물 재배 면적을 보면 평야가 호남 평야가 발달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쪽은 요 녹색 식량 작물, 즉 이 쌀농사를 주로 많이 짓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채소 비중이 여기 강원도에 이렇게 많아. 산이 많아서 아까 감자, 그다음에 배추 이런 거 밭농사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게 많고, 경상북도는 지금 특이하게 요게 많죠. 파랑색 과일 농사가 많죠. 그래서 경상북도에 사과, 경북 쪽에 사과 유명한 곳이 많아요. 대구도 유명하고 또 여러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는 기반함이 아까 현무암이랬죠. 구멍 뻥뻥 뚫렸어요. 그래서 이 논농사를 짓기에는 물을 가둬둘 수가 없는 상태지. 그래서 식량작물의 재배 면적은 낮고, 즉 논농사 비중은 낮고, 과일, 채소 재배 면적이 높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작물별 재배 비중 변화를 보면은 쌀은 지금 물론 재배 면적은 아까 소비량하고는 달라요. 재배 면적 자체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 소비는 당연히 수입해서 오는 것까지도 먹을 수 있으니까 소비량은 또 다릅니다. 재배 면적으로 봤을 때는 쌀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일 많은 편이고, 이 맥이 아까 보리라고 했었죠. 맥류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수채소가 이 하늘색은 좀 느는 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농촌 문제는 농촌에 이제 그 농사를 지어도 많이 못 버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빚이 많아요. 농가 부채가 증가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영농에 농사 지을 때 이제 기계를 또 사야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빚을 내게 되고, 또 이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니까 돈 빌리고,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랑 소득 격차는 당연히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도시 사람들이 더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높죠. 그래서 농가에 있는 소득 중에서 농가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버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편이다. 다른 투잡을 뛰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죠. 이 세계무역기구 WTO, 그 다음에 나라끼리 이렇게 협정을 맺는 FTA, 자유무역협정, FTA 확대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농산물이 가격이 싸면 이제 경쟁력이 더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식량 자급률이 감소하죠. 더 싸니까 계속 수입해 오니까 자급자족하지 않고 수입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식량 안보가 위협당하기도 하는데, 식량 안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떨어지지 않게 지키는 게 안보거든. 우리가 지킨다. 식량을 떨어지지 않게 지키는 게 식량 안보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버리게 되면은 그쪽에서 또 안 판다. 아니면 가격을 높게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식량 안보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먹을 농산물을 우리가 재배하고 이게 맞긴 맞죠. 그래서 그 부분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을 증대를 위해서 농약, 화학비를 치니까 생태계 문제, 파괴 문제도 생기겠죠. 그래서 또 보면 주요 곡물의 자급률 보면은 쌀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게 교과서 자료 2014년까지 나왔고, 이건 수능 특강 자료에서 2022년까지 비교는 돼 있더라고. 그래도 여전히 가장 자급자족률이 높은 100%가 넘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100이면 지금 110까지 온 거니까 실제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더 많이 수확하는 상태이기도 할 정도로 쌀은 자급자족이 되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리도 많이 자급자족이 안 되고 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소비도 줄고 또 그만큼 소비가 적으니까 또 수입을 많이 해와서 수확한 사람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수입을 또 해오겠죠. 그래서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고, 옥수수도 많이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콩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쌀이 가장 자급자족이 잘 된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갑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게 또 비싸요. 유기농 농업, 화학비료나 농약 안 치고 이런 걸 통해서 한 유기농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농산물은 또 비싸잖아. 그래서 고급화 전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제라고 해가지고 특정 지역의 기후, 지형 토양 등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상품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지. 보석 녹차. 포송에서 생산된 녹차에는 포송 녹차라는 마크를 이렇게 지리적 표시를 할 수가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포송에서 수확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수확했는데 포송 녹차라고 하면 이거는 지리적 표시제 어긋나가지고 이거는 소송 걸면은 벌금을 물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이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철원 쌀, 단양 마늘, 의성 마늘, 성주 참외, 하동 녹차 등등등, 제주 돼지고기 등등이 있습니다. 농산물도 브랜드화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거래도 하고 로컬푸드 운동을 하는데요. 해당 지역 안에서 로컬 음식을 그 로컬의 사람들이 먹어주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동을 많이 안 해도 되잖아. 우리 지역에 생산한 거를 우리 지역 안에서 소비하면은 다른 데다가 팔려면 이제 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또 생산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걸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간의 거리를 좁혀서 가격 안정도 하고 식품 안전도 챙기는 사회활동을 로컬푸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그 밖에도 스마트팜, 뭔가 스마트라는 것부터 기술 혁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뭔가 미래지향적 농업을 해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농업 전반을 관리하는 농장 형태로 많이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